6.2 직후 마지막 다짐. 숨막히는 절망감 속에서 강숙희 여사님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거칠게 부서지는 일본의 검은 파도가 있었고 귓가에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비웃음이 메아리 쳤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휴대폰 속 녹음 파일은 그녀의 삶 전체가 계획된 사기였음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혼만 하면 반은 내 몫이야. 이제 당신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인 예고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사랑했던 40대 초반의 아들 지원과 30대 후반 변호사인 며느리 수민이 어머니를 외국 땅에 버리고 사망 처리하여 빌딩 지분인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 하지만 숙희 여사님은 쓰러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 낡은 메모를 쥐고 강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는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좋아. 너희가 나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그렇다면 나는 너희의 인생을 진짜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마.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 빌딩의 주차장 구석, 낡은 청소. 용역 차량 옆에 강숙희 여사님은 쪼그려 앉아 손수건으로 땀과 얼룩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65입니다. 그녀의 손은 평생 청소 도구를 쥐고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굳은 살이 박히고 마디가 굵어진 그 손은 숙희 여사님이 맨손으로 일군 성공의 증표였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굽어 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고 강인한 사업가의 기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숙희 여사님은 자신이 일군 청소 용역 회사 희망 환경의 30주년 기념 만찬을 막 마치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만찬은 호화롭고 성대했지만 숙희 여사님은 그 화려한 드레스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지키는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숙희 여사님은 곁에 놓인 오래된 통장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은 재산, 곧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빌딩 지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 재산은 숙희 여사님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이자 동시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숙희 여사님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새벽을 견디며 이 지하 주차장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는데 내 자식들은 이 모든 걸 그저 상속받을 권리로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녀의 가슴은 서늘한 회의감과 깊은 씁쓸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더니 세련된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40대 초반의 대기업 중간 관리직인 아들 지원과 30대 후반 변호사인 며느리 오수민이 내립니다. 며느리 수민은 최신 유행의 명품 정장 차림으로 그 모습은 숙희 여사님의 낡은 작업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아들 지원의 얼굴에는 회사 일로 인한 피로감 대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조급함과 강렬한 기대감이 맴돌고 있었죠. 어머니, 이 시간에 아직도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제부터 다 해드릴게요. 이젠 좀 쉬세요. 제가 어머니를 이사님들이 계신 곳으로 모셔야 하는데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아들은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인 양 어머니를 걱정했지만 그 목소리 깊은 곳에는 어딘지 모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숙희 여사님은 아들의 손길을 피하며 아들 내외의 눈빛을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숙희 여사님은 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효자인 척할 리가 없어. 대체 무슨 꿍꿍이지? 저 눈빛, 벌써 이 돈을 다 세어보고 있는 거야. 너무 불안해. 숙희 여사님은 아들에게 돈이 아닌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을 연결하는 마지막 남은 모성애의 끈을 부여잡고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미는 검은색 명품 가방에서 깔끔한 서류철을 꺼내 숙희 여사님에게 건넸습니다. 서류철의 표지에는 재산관리 및 노후 유언 공증이라는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숙희 여사님의 빌딩 지분 상세 내용과 현금성 자산 목록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종이의 서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주차장의 정적 속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맞아요.
저희도 이제 어머님 빌딩 지분을 물려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그게 어머님을 위한 그리고 회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저희가 복잡한 상속세 문제, 증여세 문제, 그리고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다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30대 후반 변호사인 제가 직접 공증을 맡을 테니 어머님은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대로 두면 법적으로 복잡해져서요. 어머님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 특유의 논리와 냉정함으로 수키 여사님의 빌딩 지분인 재산을 정리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수미는 수키 여사님의 약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바로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그 서류처를 쥐고 아들 내외의 진심을 시험하듯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아들 지원은 어머니의 표정을 읽으려는 듯 안절부절 못했고 며느리 수미는 팔짱을 끼고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당신은 이제 저희의 계획을 따를 낡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라는 무언의 오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그 미소 속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긴 침묵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나도 이제는 내 삶을 정리해야겠지. 하지만 내 재산의 최종 결정은 내가 할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을 거다. 아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수키 여사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도감은 곧바로 돈에 대한 깊은 욕심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예약한 일본 온천 효도 여행이 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어머니 모시고 꼭 다녀올게요.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그게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행 중에 유언장 공증도 조용히 마무리하시죠. 저희가 특별히 가장 최고급 코스로 준비했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들은 말을 덧붙이며 여행을 종용했습니다. 그 여행이 수키 여사님의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임을 예감하셨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며칠 뒤 자신의 낡은 수첩에서 과거 장학금을 지원했던 20대 후반인 유학생 최현승의 연락처와 일본 주소를 찢어내어 챙기셨습니다. 찢어진 메모는 수키 여사님의 손안에서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메모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라 가족 외에 유일하게 남은 타인에 대한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40대 초반의 대기업 중간 관리직인 아들 지원과 30대 후반 변호사인 며느리 수민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던 중 며느리 수민이 유산 공증 서류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것을 백미러로 목격하셨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즉시 비밀스럽게 며느리의 통화 내용 일부를 녹음합니다. 수민은 통화에서 어차피 일본에서 처리할 거니까 걱정 마. 이혼하면 반은 내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직감했습니다. 이 여행은 효도가 아니라 나를 처리하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작전이구나. 그것도 내 아들과 이혼할 것을 염두에 둔 이중적인 계획이었어. 수키 여사님은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20대 후반인 최현승의 메모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수키 여사님의 강단 있는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냉정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냉정하게 다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너희의 탐욕을 시험했지. 이제 이 탐욕에 어떤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야. 강숙혜 여사님은 그날 자신이 평생 믿었던 가족에게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잔인한 시험을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는 그 시험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죠. 그들은 오직 눈앞의 빌딩 지분인 재산만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미는 리무진 뒷좌석에서 수키 여사님의 통장 사본을 들여다보며 성공을 확신하는 섬뜩한 불빛을 내비쳤어요. 어머니는 사업에만 매진하며 가족을 돌보지 못한 과거를 회상하며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셨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와 생존이라는 두 단어만 강하게 남았죠.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업이야. 실패하면 안 돼. 모든 것을 되찾고 말 거야. 외딴 오지 절망의 고립.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인적 드문 해안가 온천 숙소는 짙은 안개와 함께 쓸쓸한 분위기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정막이 감돌고 있습니다. 숙소 주변은 황량한 들판과 거칠게 포효하는 파도 소리만이 감돌 뿐 민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숙소의 벽은 습기를 머금어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삐걱거렸고 닫아도 찬바람이 칼날처럼 새어들어왔습니다. 이 고립된 공간에서 강숙희 여사님은 처음부터 심장을 옥죄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너무 외져. 이 외진 곳은 우리를 위한 곳이 아니야. 이건 나를 위한 감옥이야. 왜 이렇게까지 해놓은 거지? 숙희는 불길한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아들 내외의 완벽한 연기에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짙은 해무가 숙소를 더욱 음산하게 감싸고 있을 때 아들 지원이 아버지 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원은 아버지에게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기력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약이라며 하얀 가루약을 억지로 먹였습니다. 지원은 알약을 억지로 아버지 입에 밀어넣었고 강 회장은 지원이 건넨 약을 먹은 뒤 병든 환자처럼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이 흐릿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중증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숙희 여사님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게 무슨 약이야? 평소에 먹던 약이 아니잖아. 아버지가 왜 갑자기 저렇게 된 거지? 지원아, 내가 내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숙희는 불안함과 의심에 떨었습니다. 지원이는 그런 아버지를 부축하여 숙소 뒤편의 낡은 해안가로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지원의 손에서 맥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맥이 풀린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숙희 여사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저 약을 먹고 저렇게 되었지? 내가 너희를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을까? 숙희는 불안함과 배신감에 떨었습니다. 며느리 수미는 숙희에게 구조 요청을 하겠다며 숙희를 홀로 남겨두고 아들 지원과 함께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수미는 현관에서 숙희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빨리 돌아와서 어머님도 모시고 나갈게요. 여기는 통신이 안 되니 제가 나가서 사람을 불러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차가운 결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해야 할 일을 끝낸 사형 집행인 같았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숙희 여사님의 눈에는 그들의 뒷모습이 자신을 버리는 잔인한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숙희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숙소 전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숙희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숙희는 불안감에 주변을 살폈지만 파도 소리와 자욱한 안개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이럴 수가. 정말로 나를 버리고 간 것인가?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평생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숙희는 소름 끼치는 현실 앞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숙희는 아들 내외가 자신을 고의로 유기하고 빌딩 지분인 재산을 가로채려 했음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숙희의 짐 가방 속에는 아들 지원이 미리 준비한 재산 포기, 각서와 30대 후반 변호사인 며느리 수민의 법무법인 명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명함과 각서가 숙희의 손에서 힘없이 구겨졌습니다. 그 서류는 그들의 탐욕을 증명하는 차가운 사형 선고장이었습니다. 지원아, 수민아, 내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건 벌을 받을 짓이야. 너희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야. 숙희의 절규는 파도 소리에 묻혀 멀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아들 지원은 공중전화 박스에서 한국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고의적인 조난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잔혹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젠 끝이야. 어머니는 이제 방해되지 않아. 빌딩 지분은 우리 거야.
이깟 늙은이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지원은 마음속으로 은조렸습니다. 며느리 수미는 한국의 자신의 법무법인 지인과 연락하며 어머니의 빌딩 지분인 재산에 대한 긴급 상속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유산은 이제 우리의 것이야. 어머니의 재산은 이제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거야. 법적으로도 완벽해. 우리가 이겼어. 수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수키는 며느리가 두고 간 낡은 가방 속에서 자신이 모르는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며느리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지만 아들 지원은 아니었습니다. 이것 봐, 이 여자는 내 아들을 기만했어. 내 아들을 속여서 재산만 노린 거야. 내 아들마저도 이 여자의 장기말이었단 말이야. 이 여자가 우리 가족 전체를 가지고 놀았구나. 수키는 분노를 넘어선 경악을 느꼈습니다. 수키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며 필사적으로 20대 후반인 유학생 최현승의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빗물에 번진 잉크 글씨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수키는 강단 있는 사업가였던 과거의 자존심을 걸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좋아, 나에게 남은 마지막 자산은 내 지혜와 현승의 메모뿐이야. 나는 이대로 죽지 않아. 내가 이룬 모든 것을 저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나는 살아남아 복수할 거야. 내 마지막 사업은 너희들의 파멸이 될 거야. 수키는 오직 현승의 명함 하나에 의지하여 외딴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 힘겹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절뚝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와 생존이라는 두 단어만이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줄 교훈은 어머니의 돈이 아닌 어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다.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지켜봐라, 너희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기적적인 조우와 조력. 늦은 오후 일본의 작은 어촌 마을 입구는 적막함과 쓸쓸함으로 가득합니다. 해문은 거치지 않았고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자갈길은 습기를 머금어 미끄러웠고 강숙해 여사님의 발걸음은 더 이상 인간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남은 영혼의 집념처럼 힘겹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며칠을 굶은 듯 초췌한 모습이었고 발밑에는 피로와 절망감이 진흙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발은 퉁퉁 부어올랐고 구두는 해안가의 돌밭에 긁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옷차림은 습기를 머금어 몸에 달라붙었고 찬 기운이 뼈 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수키는 오직 20대 후반인 유학생 최현승의 대학 주소를 향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걷는 내내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현승아, 제발. 제발 그곳에 있어다오. 내가 나를 외면하면 나는 정말 끝이야. 내가 너를 도왔던 그 작은 선행이 내 목숨줄이 되어야 한다. 내 인생의 유일한 보험이 되어야 해. 아들 내외는 나를 버렸어. 이제 이 세상에 나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절대로 안 돼. 내가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수키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의 정신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배신당한 어머니의 잔혹한 복수심만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복수심은 그녀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마취제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룬 모든 것을 뺏기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줬던 사랑보다 더 무서운 증오를 너희에게 되돌려줄 거야.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가 내 아들 지원과 며느리 수민의 눈앞에서 너희가 틀렸음을 증명할 거야. 수키 여사님은 자신이 후원했던 장학생 현승을 찾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 믿으셨습니다. 현승이 아니면 이 외딴 외국 땅에서 구조받을 희망이 없었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자신이 과거 청소 용역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학금을 지원했던 젊은 인연을 떠올리셨습니다. 그 작은 선행, 이름도 없이 베푼 따뜻한 도움. 한 번이 오늘날 자신의 생존을 좌우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던 옛말이 설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
만약 현승이가 나를 모른 척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파도에 몸을 던질지도 몰라. 수키는 희미한 기대를 품으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그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 떨림은 그녀의 생존 의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승이 노트북 가방을 메고 대학가 골목에서 걸어 나옵니다. 현승은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지적인 분위기와 함께 유창한 일본어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현승은 자신을 부르는 노파의 초췌한 모습에 잠시 당황했지만 수키 여사님이 20년 전 자신에게 장학금을 주었던 강수키 회장님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현승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회장님이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마치 길 잃은 유령처럼. 현승은 직감적으로 큰일이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성공한 여장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약하고 처참했습니다. 현승의 마음속에는 즉각적인 연민과 함께 도와야 한다는 강렬한 의무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수키는 현승을 발견하자마자 몸을 던지듯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무너진 자존심과 생존 본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승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수키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고 그 힘은 삶에 대한 마지막 의지였습니다. 최현승. 혹시 최현승 학생 맞나요? 나 좀 도와줘요. 내 아들 내외가 나를 버렸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를 살려줘. 제발 나를 살려줘. 현승은 수키 여사님을 황급히 부축하여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현승의 방은 비록 좁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수키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길고 격렬한 울음을 터뜨립니다. 며칠간 겪었던 절망과 고독,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는 현승의 좁은 방을 가득 채웠고 현승은 말없이 수키 여사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현승은 수키 여사님에게 따뜻한 물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수키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지만 눈물 때문에 제대로 씹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머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요.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어머님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현승의 단호한 목소리는 수키 여사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수키는 현승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현승은 수키 여사님의 유기 피해 사실과 빌딩 지분인 재산 갈취 계획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현승은 자신의 유학생 네트워크와 경제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아들 내외의 귀국 동선 및 한국 재산 처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승은 수키 여사님의 재산이 빌딩 지분 형태이며 30대 후반 변호사인 며느리 수민이 이를 법적으로 교묘하게 처리하려 할 것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며느리가 변호사라. 법을 무기로 삼았구나. 그럼 우리는 논리로 맞서야 해.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야. 현승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지식이 이 순간 빛을 발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승은 한국의 변호사 지인에게 연락해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시켰습니다. 수키는 현승에게 자신이 겪은 모욕과 배신을 털어놓으며 현승의 지혜와 논리적인 판단에 깊이 의지했습니다. 이 청년의 눈은 돈을 보는 눈이 아니야. 정의를 보는 눈이야. 수키는 현승에게서 40대 초반인 아들 지원에게서 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수키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돈을 좇았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선하게 심었던 인연이구나. 현승은 자신의 장학금 인연에 대한 보답 의지를 밝히며 사건 해결을 위해 휴학을 결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를 이제 제가 회장님의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건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의무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현승의 단호한 목소리는 수키 여사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현승의 헌신적인 태도에 돈이 아닌 사람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20대 후반인 현승은 숙희 여사님에게 어머님의 돈이 아닌 어머님의 지혜와 강단이 이제는 싸움의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시키며 두 사람이 함께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숙희는 현승아, 너는 내가 낳은 아들보다 더 귀하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정이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재산 상속 음모의 폭로. 늦은 오후 서울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1층 현관 앞 복도는 일본 어촌 마을의 해무만큼이나 차가운 적막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숙희 여사님은 20대 청년 현승과 그가 급히 섭외한 변호사와 함께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대리석 바닥에는 겨울 햇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그 빛은 숙희의 눈에 비참하게 반사되었습니다. 현승이 건네준 두툼한 모직 코트 속에 몸을 숨겼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의지는 그 어떤 외투로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화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숙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는 그녀가 평생을 모아온 낡은 짐들이 엉성하게 포장된 채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작업복이 담긴 상자, 손때 묻은 가구들, 심지어 아끼던 도자기들이 스티로폼 박스 안에 무심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익숙했던 현관 도어락이 번쩍이는 새 모델로 교체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 수민이 어머니가 없는 사이 사망 처리를 가정하고 집을 차지하기 위해 도어락을 교체한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이렇게 노골적이고 비열하게 숙희를 맞이했습니다. 숙희는 심장이 차가운 얼음덩이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숙희는 떨림이 완전히 사라진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 봐라. 내 아들 지원이, 내 며느리 수민이. 너희는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구나. 내가 일본의 그 외진 해안에서 조용히 죽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랐던 거겠지.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일궈온 모든 것을 이 쓰레기처럼 치워버리려 했어. 이 모든 것을 보게 해줘서 고맙다. 너희가 나에게 준 배신과 모욕이 내 복수에 대한 완벽한 명분을 주었으니 나는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열쇠 꾸러미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집착을 버린다는 듯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숙희는 현승을 향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저 도어락을 당장 교체해다오. 내 집은 내가 지켜야 해. 그리고 저 짐들. 이 집안에 있는 저들의 모든 짐들을 끌어내어 저 복도에 똑같이 쌓아놓아라. 내가 버려진 그날의 그 심정 그대로 저들도 맛보게 해줘야 공평하지 않겠니? 현승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예, 어머님.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접수한 가처분 신청 때문에 당분간은 빌딩 지분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곧이어 열쇠공이 도착하여 금속이 갈리는 소리, 띠리리 마이너스 하는 새 도어락 설치 전자음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현승은 숙희 여사님의 지시에 따라 아들 내외의 옷가지, 서류, 명품 가방 등 그들의 모든 짐을 포장하여 문 밖에 쌓아둡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버린 그 자리, 그 시간대에 똑같이 그들을 집에서 내쫓으려는 치밀한 복수였습니다. 변호사는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를 숙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숙희는 현관 옆 벽에 등을 기대고 냉정한 표정으로 아들 내외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에 눈이 먼 늙은 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이 싸움의 설계자다. 내 지혜와 현승의 논리적인 법적 지원이 너희의 탐욕을 무너뜨릴 것이다.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40대 초반의 아들 지원과 30대 후반 변호사인 며느리 수민이 밝게 이야기하며 현관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빌딩 지분을 차지했다는 듯이 여유롭고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지원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 이제부터 이 빌딩 지분은 우리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상속 절차는 수민이 내가 깔끔하게 처리해주겠지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문제는 아버님인데 아버님도 곧
이라고 말하다가 문 앞에 서 있는 수키와 산더미처럼 쌓인 자신들의 짐을 보고 말을 멈춥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충격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습니다. 며느리 수미는 내적 공황에 빠진 듯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살아 돌아왔다고. 일본 경찰에 고의적인 조난 사고로 신고했는데 저 여자 뒤에 있는 청년은 누구지? 상속. 절차는 이미 반 이상 진행되었는데 아들 지원은 공포가 섞인 목소리로 억지 걱정을 섞으며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누가 감히 우리 집 도어락을 바꾼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키는 아들의 그 비겁한 목소리에서 복수를 망설일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너희가 나를 걱정했다고. 내가 일본 해안가에서 죽었어야 너희가 마음 편히 이 집을 차지했을 텐데 실망했겠구나. 내 얼굴에 쓰인 탐욕이 내 속마음을 다 말해주고 있구나. 지원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게 꽂힌 비수가 되어 돌아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수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로 냉정함을 유지하며 어머님, 저희가 오해를 풀어야 해요. 저희는 그저 어머님의 안위가 걱정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 집의 상속권자예요. 어머님의 이런 행위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짐을 이렇게 밖에 내놓는 건 명백한 재물 손괴예요. 라고 법적 논리로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수키는 비웃음을 흘리며 응수했습니다. 주거 침입? 재물 손괴? 오수민 변호사, 정신 차려. 이 집은 4명의 내 집이야. 모든 재산이 4명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버려진 짐에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너희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너희의 짐을 버렸단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탐냈던 빌딩 지분, 그것도 이미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지. 내가 법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했니? 법은 나를 버린 너희를 심판할 거다. 아들 내외의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표출되는 순간 수키는 현승에게 명함을 건네고 자리를 뜹니다. 수키는 단호하게 뒤돌아서며 내일 저녁 6시 사돈댁에서 보자. 지원아, 내 장모님 앞에서 너와 오수민이 나한테 한 짓을 전부 폭로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 짐을 가지고 이 집에서 사라져라라고 최종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뒤편에서 아들 내외의 절규와 혼란스러운 외침이 들려오는 가운데 수키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쾅 소리와 함께 아들 지원과 며느리 수민의 절규가 복도에 메아리친다. 수키와 현승의 발자국 소리는 점차 멀어진다. 사돈댁에서의 대면과 폭로. 다음 날 저녁 6시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 프라이빗룸. 웅장한 피아노 선율의 클래식 배경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공간의 공기는 이미 살얼음판처럼 차갑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지만 그 빛은 이 방의 긴장감을 뚫지 못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아들과 30대 후반 변호사인 며느리는 잔뜩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며칠 전 현관 앞에서의 공포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 창백했습니다. 그들 맞은편에는 강숙희 여사님과 20대 청년 현승, 그리고 변호사가 위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부모님, 사돈 부부가 불안한 표정으로 참석해 있어 이 자리가 평범한 식사가 아님을 예고했습니다. 숙희 여사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이 테이블 위에 모여 있음을 냉정하게 확인했습니다.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노파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으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오수민 변호사가 저희 가족에게 저지른 범죄의 진실을 사돈 어른들께 알리러 왔어요. 말씀드렸듯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외국 땅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표정 관리를 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로서의 냉철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어머니를 향해 논리로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빠져나갈 유일한 방법은 법적 우위를 점하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로 냉정함을 유지하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해를 풀어야 해요.
그리고 말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면 명예훼손으로. 노파는 비웃음을 담아 말을 끊으며 답했습니다. 명예훼손? 너희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명예훼손은 가장 가벼운 죄일 겁니다. 수민아, 내가 말하는 오해는 이제 곧 진실이 될 거다. 수키는 현승이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 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사돈 부부에게 넘겼습니다. 사돈 부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자료 안에는 며느리 수민이 과거 다른 부유한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증거, 사진과 녹취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대학 시절부터 부유층 남성들에게 접근했던 기록들은 매우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며느리가 사랑이 아닌 순수한 탐욕으로 결혼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노파가 말했습니다. 사돈, 따님은 사랑이 아닌 계산으로 제 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저희 집 빌딩 지분인 재산을 노리고 저를 일본 해안에 유기한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수민 변호사의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사돈께 이 모욕을 드려 죄송하지만 진실을 아셔야 했습니다. 며느리 수민은 자신의 변호사 커리어와 문란한 과거가 동시에 폭로되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 충격에 테이블 위의 물잔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히스테리컬한 목소리로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 없는 모욕은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저 여자가 지금 치매 증세로 헛소리를 해요. 이건 전부 날조된 거예요. 현승이 준비한 녹취록이 재생됩니다. 녹취록에는 며느리 수민이 친구와 통화하며 아들 지원을 호구라고 지칭하고 이혼 후 재산 분할을 논의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딸의 감춰진 문란한 과거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며 딸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로 사돈이 외쳤습니다. 수민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내 남편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우리를 속이고. 너 당장 말해. 수키는 아들 지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수민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어머니,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라며 비겁하게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비겁함은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비겁함이 섞인 목소리로 아들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민에게 속았습니다. 수민이 저를 조종했어요. 저는 어머니 재산에 관심 없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피해자예요. 경멸을 담아 아들을 바라보며 노파가 말했습니다. 지원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어머니의 생명보다 빌딩 지분을 더 원했어. 내 노후를 팔아 내 탐욕을 채우려 했던 죄, 법적 심판을 받거라. 수키는 빌딩 지분 전액 공익재단 기부 서류를 꺼내 아들 내외의 눈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지원과 수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아들 내외에게 내가 준 마지막 기회를 너희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하며 최종적인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단호하고 최종적인 목소리로 노파가 말했습니다. 이 돈은 너희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야. 이 돈은 세상에 선행을 심었던 나의 증표로 남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준 마지막 기회마저 잃었다. 이제 너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라. 며느리 수미는 마지막 발악으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입막음 비용을 언급하며 어머니를 협박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범죄까지 스스로 폭로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수키는 너의 모든 죄는 스스로 갚게 될 것임을 단언하고 현승과 함께 자리를 뜹니다. 격렬하게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테이블 위의 식기들이 요란하게 흔들렸고 날카로운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절규가 방안을 채웠고 그 소리는 노파와 청년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지나 점점 멀어질 때까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귀환과 최후의 심판. 노파 강수키는 20대 청년 현승의 굳건하고 믿음직한 부축을 받으며 길고 하얀 요양병원 복도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복도는 길고 하얗고 알싸한 소독약 냄새가 건조하게 코끝을 예리하게 베는 듯 했습니다.
그 날카로운 냄새는 수키가 평생 사업을 하며 맡았던 삭막한 돈 냄새보다 훨씬 고독하고 메마르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은 왁스로 닦여 반질거렸고 수키의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섬뜩하게 메아리쳤습니다. 마침내 남편 강 회장이 누워있는 병실 앞에 수키가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잔잔하고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음은 남편의 생명이 꺼지지 않았음을 알리는 유일한 안심의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힘없이 그리고 축 늘어져 누워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 대신 극심한 혼란과 깊은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수키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40대 초반인 아들 지원과 30대 후반 변호사인 며느리, 수민의 치밀하고 잔혹한 사기극 때문에 기억상실이라는 슬픈 안식에 빠진 채였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낡고 빛바랜 인형 하나가 무심하게 놓여 있었는데 수키가 결혼 전 수줍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수키는 남편의 병든 모습을 보자 그동안 쌓아왔던 복수심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뜨거운 회한과 슬픔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여보, 당신은 탐욕의 늪에 빠진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돈을 쫓느라 당신의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벌인가요? 아니, 내가 낳은 그 아들 지원이가 당신을 이렇게 허망하게 만들었어. 수키는 깊고 아픈 회한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부서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키는 남편의 병실에서 그의 차갑고 무력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 축축하고 힘없는 남편의 손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손은 평생 무거운 짐을 함께 지탱해왔던 수키의 강인한 손과 달리 희미하게 떨리는 나뭇가지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수키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억눌렸지만 뜨거운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복수가 아닌 진정한 회한에서 나온 순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예요. 수키. 당신 부인이야. 이제 우리가 집에 갈 시간이에요. 당신은 무사히 돌아왔어요. 당신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지켜줄게요. 나를 믿어줘요. 남편의 뺨은 며칠 동안 면도하지 못해 까칠했고 수키의 눈물로 젖었습니다. 그 눈물은 과거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는 성수처럼 느껴졌습니다. 20대 청년 현승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수키는 기억을 잃은 남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낯선 서울의 집에서 남편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지만 수키의 곁에서는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수키는 남편을 간병하며 마지막 남은 법적 문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수키에게 자신과 남편 그리고 아들의 뒤틀린 관계를 정리하는 엄숙하고 고독한 의식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아들 지원은 아내 수민과 이미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며느리 수민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민의 몰락은 매우 빠르고 처참했습니다. 지원은 아내의 몰락과 자신의 직장 해고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어머니 수키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버렸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지원은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그의 울음은 자신이 잃은 모든 것에 대한 절망적인 징벌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며칠 동안 씻지 못한 눅진하고 역한 땀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용서를 구하기보다 어머니의 재산을 돌려받아 다시 일어서고 싶어하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키는 아들의 땀 냄새와 눈물 냄새를 맡으며 그의 비겁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키는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놀랍도록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키는 아들 지원에게 남편을 유기한 죄와 정신적 충격에 빠뜨린 죄를 물어 모든 재산권 남은 빌딩 지분 및 현금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수키의 냉정하고 최종적인 최후의 시험이었습니다. 지원은 결국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합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수키는 아들이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너는 끝까지 돈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내 인간성은 이미 죽었다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명한 종이 위에는 지원의 눈물 자국이 짙고 끈적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수키는 남편의 명의로 된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노인복지공익재단에 기부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기부는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의 과거를 정화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수키는 아들 내외의 몰락 속에서 탐욕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진정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비로소 따뜻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수키는 남편의 병실에서 아들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조용히 찢어버리며 법적 처벌과 재산 포기라는 최종 심판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지원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내가 내게 줬던 고통을 잊지 않겠지만 이젠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 이 돈은 내 탐욕을 끝내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다라는 단호함이 검은 잉크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수키는 남편과 함께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을 뒤로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20대 청년 현승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너는 내가 돈으로 사지 못한 유일하고 소중한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승은 수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돕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수키는 남편의 손을 잡고 모든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로소 자유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이제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유산의 진정한 의미와 독립, 매캐한 도시의 소음과 복잡다단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곳. 노파 강숙희 여사님과 남편이 마련한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단독주택은 온화한 가을. 햇살 아래 더없이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낯선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달콤한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수키 여사님에게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무거운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수키는 이곳의 맑고 깨끗한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시며 폐부 깊은 곳까지 씻어내는 듯한 황홀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 냄새야말로 진짜 치유의 향이지. 내가 평생 맡아야 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어. 넓은 마당에는 축축하고 진한 흙냄새가 가득했고 촉촉한 아침 이슬이 풀잎에 영롱한 보석처럼 맺혀 반짝였습니다. 남편은 낡은 흔들의자에 고요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요양병원에서 보았던 혼란 대신 깊고 흐릿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남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가 이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잃어버린 기억의 따뜻한 조각들을 다시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남편의 뺨에 닿는 햇살은 부드럽고 포근했으며 수키의 마음을 잔잔하게 녹였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자신의 연금과 공익재단 운영 이익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돈을 모으는 것 대신 가치를 나누는 삶에 집중했습니다. 그 나눔은 그녀의 마음을 달콤하게 채워주는 새로운 보상이었습니다. 수키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이제 나를 버린 자식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쓰디쓴 독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꿀이 되는구나. 내 삶은 이제부터 비로소 의미를 찾았어. 그녀의 내면은 깊고 고요한 만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 그때 20대 청년 현승이 구수하고 짙은 미역국 냄새를 풍기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현승은 맑고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현승은 수키 여사님의 조언과 투자로 한국에서 노인 복지 및 돌봄 관련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창업했습니다. 현승의 얼굴은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자신감으로 찬란하게 빛났지만 수키 여사님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예전의 순수한 유학생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아버님께 드릴 구수하고 진한 재활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며칠 전부터 아버님이 따뜻한 미역국 냄새를 찾으신다고 하셨죠? 제가 정성껏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미역국 냄새는 짭조름하고 고소한 향을 풍기며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그 익숙하면서도 정성스러운 향을 맡더니 흐릿했던 남편의 눈빛에 희미한 생기가 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코끝을 킁킁거렸고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현승은 수키 여사님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남편의 재활을 돕는 진정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현승에게서 40대 초반의 아들 지원에게서는 끝내 얻지 못했던 깊고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느끼셨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현승에게 감사를 표하며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현승아, 너는 내가 돈으로 사지 못한 유일하고 소중한 아들이야. 이 말은 수키 여사님의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현승은 수키 여사님의 손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잡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돕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수키 여사님의 기부재단은 강단 있는 어머니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마당의 꽃밭을 정성껏 가꾸며 따뜻하고 평온한 노년을 미소로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작고 소중한 기적을 경험하며 그들의 삶은 희망의 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지원은 어머니의 삶을 존중하며 익명으로 어머니의 봉사활동에 꾸준히 동참하는 것으로 속죄했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과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수키 여사님은 남편의 손을 잡고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롭고 잔잔한 삶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고요하고 잔잔한 행복의 물결만이 고요하게 넘실거렸습니다.